저기 자치단체에 시의원이나 군의원을 당선하셔가지고 한 분만 해도 그거 대단한 분이다. 저는 뭐 항상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엄청난 이 성과를 인생에 있어서 거두신 분들이라는 그 무게가 저를 대단히 무겁게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 전국의 한 복판에 우리가 서 있죠. 그래서 또 많은 우리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해서 제가 오늘 다소간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이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섭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간단히 소개되시고 또 변정일 선배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경력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제가 장기 처리를 하면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경주라는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같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기 전에 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는 일이 꼭 지난 몇십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온 일이 영어 방송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제 정세에 관한 한 어쩌면은 신문사의 외신 기자 못지않게 좀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제가 조금은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공정사회를 향하여라는 책을 쓰고 그랬는데, 그 책을 전면 개편해서 기득권을 넘은 공정세상, 여기서 제가 한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해서 분석한 여러 가지 논평을 제가 한 권의 책으로 모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주제인 지금 왜 윤석열인가 하는 그 주제에 대한 제 나름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의 목차를 보자면은, 이 문재인 정부를 실패하게 한 원인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제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에서 사실은 조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또 거기에 최고의 띵크탱크인 민주통합포럼의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실패하게 한 원인들이 무엇이냐, 또 이 문재인 정부 실패 여러 측면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 나름으로 요약한 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싹 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치의 시동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점점 거기에서 그 시동이 걸려지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면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의 그 와중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실패하게 한 원인, 그에 관해서는 대충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내노란불, 뉴욕 타임스에 이 용어가 실렸죠. 이 문재인 정부의 그 특성, 가장 뚜렷한 상징적인 특성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내노란불의 어떤 위선, 그것이 심했죠. 그 최정점에 있는 것이 견해가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조국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제일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 사퇴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조국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지금쯤 조국 교수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또 비교할 수 없는 대선 주자로서 거의 대통령 당선을 향해서 거의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좀 무능했다. 여러 가지 그런 국정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된 어떤 이끌어가는 측면이 없고 항상 대통령 뒤로 숨고 무엇을 어떤 현상을 문제가 생기면 타기에 나올 것인지 그런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죠. 물론 지표상으로는 아주 좋은 점이 많죠. 여러 가지 어떤 무역이라든가 국민소득 증가이면 또 여러 가지 그런 훌륭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다른 정부가 들었었더라면은 더 좋은 지표가 나타났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못된 것이죠. 과다한 정치쇼. 임기 초반부터 말기까지 계속해서 정치쇼를 벌였죠. 정치쇼의 가장 현저한 예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백신 확보를 실패를 했습니다. 2020년도 한 3월 정도 돼서 이 코로나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가을까지 우리는 거짓말같이 2020년 11월 30일까지 백신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어떻게 서핑을 하다 보니까 웹 서핑을 하다 보니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K 방역은 없다는 책에서 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인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이완 그런 가난한 나라들도 그래 다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1월 달인가 우리 백신을 확보한 백신이 없는데 이 백신을 탈취할지 모른다 하면서 기동 훈련을 벌이고 이것을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치쇼를 벌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담무쌍한 그런 거 외에 이 국민을 무시하고 어떤 거짓 투성이의 그런 측면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정치쇼였습니다.
이런 정치쇼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이 문재인 정부 실패의 여러 측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한심하죠? 이것을 소득 주도 성장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유튜브에서 말한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주 50, 그 중에 핵심이 주 52시간 정책이죠. 주 52시간 정책을 문 대통령은 일자리 나누기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나누게 됐습니까? 오히려 저 많은 자영업자들을 파탄 속으로 몰아넣었지요. 젊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너무나 많이 뺐었죠. 이것이 하나의 재앙의 비로소 우리 사회 전역에 걸쳐서 내렸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26번의 조치를 취했죠. 그 조치의 핵심은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 원리를 따라서 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대로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 완전한 실패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내내 갈라치기를 해왔죠. 네 편, 내 편. 너 편은 나는 모르겠다. 내 편은 확실하게 챙겨야지. 그런 속에서 이 대깨문이 발효를 했죠. 이 사람들의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행태들을 보면은 한국이 과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런 점에 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것이 과연 개혁 작업이었냐, 여기에 관해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결국 정권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물론 검찰이 잘못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 검찰의 잘못을 고쳐가지고 이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권 비리의 수사를 회피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스운 말입니다. 제가 군의주의 정권 시절에 판사로서 가장 이 민주인사들 또 노동계 인사들 석방에 과감하게 석방하는 판사로서 제가 가장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저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온갖 사생활 가지 말하면서 저를 이제 고자 판사라고, 얼마 전에 고자니까 저렇다고, 그리고 말을 서슴없이 하고 온갖 저를 박해를 하고 또 수모를 줬습니다. 이런 제가 왜 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를 했겠냐? 그 검찰개혁은 잘못된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된 경찰 조직에 너무나 많은 권한을 밀어줘 버렸습니다. 이제 경찰공화국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불편함들, 그게 자꾸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큰 그 현상화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점이 좀 보다 뚜렷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언론개혁. 제가 석사 박사를 다 언론개혁 언론법을 해서 헌법 중에 언론법을 했습니다. 제가 언론법에 관한 한 한국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언론 자유의 가장 큰 신봉자입니다. 다른 분들이 못지않게 저는 그 언론 자유가 우리 이 민주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또 이때까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아까 제 경력에서 저를 많은 분들이 판사, 변호사 그걸 한 것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교수를 한 20년을 해서 제가 그 교수 경력이 제일 많습니다. 이 정부의 언론개혁은 아까 검찰개혁이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정권에 대한 비판 자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공인에 대한 비판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의 문명사회가 지금까지 소중한 가치로서 이렇게 키워온 언론 자유의 이 기초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언론 자유가 가장 번성한 나라가 이론적으로 번성한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에서 1966년입니까? 뉴욕 타임스 사건이 일어났죠.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 이 판결의 핵심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 이후에 50몇 년간 미국 사회에서 공인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을 진 것은 딱 한 건 애매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 문명사회의 쌓아올린 이 금자탑을 이 문재인 정부는 무너뜨리면서 이 자기들에 대한 정권 비판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론 개혁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 결과는 흉측한 모습을 띄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권은 그 사람들 말대로 20년, 30년을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나서서 이거 잘못됐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유엔에서까지 개입을 했죠. 그 때문에 이 언론개혁 작업은 다행히 그나마 좌절됐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동안에도 우리 국정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에 한국 사회에 어떤 상실의 10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 상실의 10년을 겪으면서 우리들한테 어떤 새벽처럼 어떤 떠오르는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윤석열 총장은 반드시 정계 입문한다. 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그때 한때 자기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를 넘을 때도 이낙연 대표는 실추할 것이다. 또 그리고 작년에 그 4월 재보선에서 반드시 야권에서 승리한다. 또 이어서 한국 그 정치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좌우를 겨루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것을 그 정확히 그 예측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그 예측을 했느냐? 그래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용케 맞았겠죠. 근데 어느 이 유명한 역술가 한 분이 그분은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그 전화를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당신 그렇게 저거 다 알아맞히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밥 먹고 살려고 하냐고. 근데 그 사실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분에 대한 그 탄핵 소추가 언제 의결될 것이고 또 그 탄핵 소추 의결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언제 어떻게 그 결정이 날 것이다. 또 형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것까지 사실은 다 알아맞혔습니다. 거의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공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박근혜 그 전 대통령께서 끝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그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청와대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알아맞추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석방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두리라고는 감히 예측을 못했습니다. 너무 심한 일이죠. 또 제가 어제 올린 글에서 저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하시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충언이라는 글을 한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는 사면하시라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깊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의 분석의 틀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이 시대 정신이 자이스트 가이스트라는 독일어 유명한 말이 있죠.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 각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또 다양한 의견을 주장하십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인 방향은 크다는 광물이 나중에 형성되듯이 그 광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두 가지의 시대 정신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성격적으로 지도자형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참모형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확실한 지도자형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런 분은 지도자형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아닌 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또 더구나 이 국정의 전체 책임을 지는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려고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지난 5년간 국정이 난맥상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이 시대정신 하나이다. 또 하나의 더 제가 시대정신을 꼽은 것은 이제 한국에서는 운동권 세력을 이 운동권 세력이 축출되고 그 세력에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세력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해서 용케 제가 알아맞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새로운 정치의 시동이 이제 활발하게 시동이 걸렸고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서를 제공한 것,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난 해의 4월 7일 재보선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으면 우리는 저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당시 이 정부의 주체 세력들이 했던 말 같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거의 어떤 파시스트 같은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상권 분립도 부정하고 이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자기들이 국정을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사실은 이 윤 후보를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식사는 거의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윤 후보가 하는 말씀이 4.7 재보선 당시에 자기 친구들이 너가 좀 서울을 떠나 있도록 해라. 너가 떠나 있으면은 국힘당이 힘을 못 받아서 국힘당의 이 선거 참패가 야기될 것이고 그러면은 국힘당이 힘을 잃을 것이다. 그때 너가 국힘당에 들어가서 국힘당을 재조직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받아서 윤 후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말이다. 만약에 그 선거에서 국힘당이 졌다 그러면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 4월 7일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야당 측에서 당선된 것은 저는 어떤 요즘 무속 자꾸 말하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바로 잡힌 것입니다. 어, 4월 7일 재보선이 없었다 그러면은 2020년도 연말쯤 가서 여권에서 언론개혁을 터뜨렸죠. 그래서 막 작업을 하다가 재보선 그걸 계기로 해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재보선 패배가 되니까
그 언론개혁을 조금 미루었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다시 여름에 가서 8월 달에 가서 이 언론개혁을 계속 이제 그들 눈치 안 보고 밀어붙였습니다. 만약에 그 4월 7일 그 재보선의 참패가 없었더라면 언론개혁도 바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순전히 이 팩트 체크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만약 여권에서 선거에 이긴다 그러면은 이 막강한 180석의 국회의원이 가지는 그 엄청난 힘을 합해가지고 윤석열과 이재명 양자를 제거할 것이다. 과거의 쿠데타가 총칼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압도적인 여론의 압력을 조성해서 그 압박에 의해서 국민의 국정 선택권 최종적인 주권자로서 가지는 그 국민의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면에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쿠데타다. 연성 쿠데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가 예측을 감히 했습니다. 여하튼 4월 7일 재보선에서 국힘당에서 이 압도적인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조금 못마땅한 점 많으시죠? 아니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실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대표가 당선된 것도 역시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이 당선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대선 전국이 이제 들어가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윤 후보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제 저는 일부러 선대위의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의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지금 내가 그걸 맡아서 뭘 하겠냐. 내 윤 후보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양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온갖 문자를 보내시고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아주 제가 번거롭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그런 중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마음이 고요합니다. 이미 이 선거는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20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럼 왜 윤 후보가 당선될 것이냐? 그 점에 관해서 몇 가지 근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 들어서 갈라치기 거의 아주 심했죠.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이 퇴임하는 대통령이 임기 몇 달을 놔두고도 40%대의 강한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천만에요. 이것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이 갈라치기를 하면서 저 상대편 몇 편이 가지는 분노와 억울함이 감정이 점점 더 강해져 온 것입니다. 너희들만은 안 된다. 문재인 정부나 아류가 이 정권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많은 다수 국민의 숫자가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 반대되는 국민들이 의식의 연대를 훌륭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정권 교체에 거의 확실한 담보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윤 후보가 가지는 뛰어난 대중 친화력이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만나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직 윤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윤 후보의 대중 친화력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의 김대중 선생, 김영삼 선생 이 두 분에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윤 후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자발적으로 운집을 합니다. 이런 정치인이 최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아마 부친의 이 후광을 이어받으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윤 후보가 가지는 대중 친화력은 이분이 가지는 아주 어떤 소박한 선한 인성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이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아주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어떤 분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은 사법시험을 구술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겠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특성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뛰어난 인재를 뽑는 게 아닙니다. 지독한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암기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화의 분야가 넓습니다. 7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아주 살짝 훑듯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 윤 후보는 이 사법시험 부적격자입니다.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거기를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수를 했으면 잘했을 겁니다. 맞지 않는 사법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친구 좋아하지, 술 좋아하지, 또 놀기 좋아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사법시험에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 윤 후보가 어떤 이 하나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식견이 높습니다. 저하고 처음 만났어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간 교수한 사람 아닙니까? 계속 연구생활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연구생활을 하고 또 제가 지난 몇십 년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외신을 다 체크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하고 대화를 해도 윤 후보가 조금 더 밀리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들자면 지금 윤 후보에 대해서 온갖 또 윤 후보나 부인이나 장모에 대해서 온갖 이 한나라의 수사력을 전체 동원하다시피 해서 이 흠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몇 가지가 걸리고 그러면서 참 야속하게도 국힘당 내부에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흠집 많은 후보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지할 수 있느냐 그런 말까지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견디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밀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물론 윤 후보가 타결을 받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윤 후보가 이런 과정을 이겨내면서
거룩한 순교자의 그 모습을 점점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 부상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예? 이재명. 저는 저는 뭐 추미애 씨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추미애 씨 잘 나갑니다. 그 추미애 씨가 막 그렇게 못되게 막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그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는데 제일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한때 추미애 씨한테 조금 이빨은 말을 하니까 나를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 그러면서 그거 했는데 이석현 의원이 나서셔가지고 그걸 무마를 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저하고는 거의 형제가 있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이클 샌델이나 몇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미국 사회가 언제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번영의 시기를 구가할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 분석을 하기를 2028년도에 그런 때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감히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당선되는 지도자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두 가지를 큰 틀에 봐서 이런 대통령이 되어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통합과 개혁의 대통령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을 하고 지금 갈기 찢긴 이 민심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로운 시대의 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조산업이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국토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나라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제조산하의 글씨를 써서 유성룡, 그때 마침 찾아온 유성룡 선생에게 주었습니다. 산하를 다시 만들자. 그래서 이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분의 피눈물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이 제조산업에 버금가는 국가 대개조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특성으로 역사적, 문화적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기득권이 발효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득권이 발효를 하면은 우리에게 공정이 없습니다. 공정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존엄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엄한 주체로서 살아가자면은 이 헌법이 말하는 존엄의 주체로서 모든 국민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자면은 반드시 공정이 우리 사회에 프리베일 해야 됩니다. 이 국가 대개조의 작업을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해 나갔으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대통령 초기에
그 국가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 조치로 제가 3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첫째로 대학 입시 제도를 개혁하자. 현행 제도가 기득권층의 자녀에게 유리하게 짜인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 핵심은 수시 제도죠. 수시 제도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시 제도를 통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유리하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면서 이것을 개혁해서 저 서민들의 자녀들도 과거처럼 그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한번 짜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국가 대개조의 우리가 바탕이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승만 정부에서 행한 농지개혁. 2번째, 박정희 정부에서 행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기초. 이 2가지를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불러 소환해서 그에 버금가는 이 개혁의 조치들을 우리가 구상을 한다 그러면 쉽게 구체적인 조치들이 우리가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이 3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정부 예산의 뒷받침 없이도 신임 대통령이 국정의 초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개혁하고 다음에 공무원 특채 제도를 개혁하자. 지금 공무원 특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공무원 특채를 통해서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 면도 있겠고, 제가 외무부에 외교부에 자문위원인가 맡아서 가서 또 살펴보니까 이 특채로 들어온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국내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전혀 중국에 가서 베이징 대학이니 미국에 가서 무슨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서 경제적 뒷받침 없이 국내 대학 거치지 않고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채 제도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 외교부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외교부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처에 걸쳐서 이런 이 특채 제도가 남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이자. 그 여부는 과거처럼 행정고시 제도나 그런 공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자. 이런 것을 제가 주장을 해봤습니다. 3번째로 이 법제인 양성 제도를 개혁하자. 지금 로스쿨 제도, 이것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시행하는 로스쿨과 한국의 로스쿨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로스쿨 이게 맞는 거 바로 이 조국 교수 같은 이 진보 귀족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보 귀족들은 자신에게도 좋고 또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 제도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제가 로스쿨 제도의 허점을 파헤쳐서 비판한 책이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엄청난 또 시련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걸로 해서 제가 대학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전국의 25개 로스쿨 교수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또 단 한 줄이라도 제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 맞는 것입니다.
오직 저한테 돌아온 것은 이심 비방, 그 모욕적인 그런 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로스쿨에서는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장학금 줄 대상이 없어요. 전부 구분이에요. 서민들 이 자제들은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조인이 되겠다는 그 꿈을 이미 포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특례폐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특례폐학 제도 들어간 그 학생들은 제대로 그 법조인의 길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로스쿨을 만들어 놓고 조국이 같은 그 친구는 로스쿨의 그 글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좀 저주의 말을 했죠. 네가 결국 그 로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로스쿨을 조금 더 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그대로 끌고 나가는 그 행위로 인해서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 쌓아 올린 그 원성에서 너는 반드시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엉터리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그렇다고 해서 사법시험 제도가 좋은 거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에 따라서는 홍준표 후보 같은 분은 사법시험 부활 가면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사법시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지독한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시급히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 책에 보면은 대충 이 각 나라의 여러 나라의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해서 연구한 결과가 담겨져 있고 또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안을 하도록 하되 만약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우선 로스쿨 학비를 반액으로 낮추자. 반액으로 낮추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너무나 쉽습니다. 몇 가지 것만 고치면 됩니다. 교수 숫자를 지금 학생 10인당 한 명으로 해놨습니다. 고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교수들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해서 그로 인한 비용 증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식으로 표준 교과과정 제도를 실시하면 이 법조인으로서 꼭 이수해야 될 과목 그런 것을 일본에서는 제시를 해서 이 과정을 따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시해놔도 이 로스쿨 학비를 반액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제도가 표준 교과과정 제도가 훨씬 합리적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면서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이 아주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유지를 하니까 이 서민들 이 자녀들은 아예 로스쿨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문을 설치하자. 미국이건 일본이건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왜 한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잘 살고 힘 있는 사람들만 자제들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고 서민들 자제들은 왜 거기서 배제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시급히 시행해서 국가개혁 조치를 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